경기도 한 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저는 언제나 할아버지 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무척 아껴주셨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항상 준비해 두시고 제 손을 꼭 잡고 산책을 다니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손녀, 오늘은 뭐 하고 놀았어? 할아버지,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손녀 예술가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가 어린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던 그날, 아버지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딸, 할아버지께서 너한테 남긴 게 있어. 네? 뭔데요? 유산이야. 꽤 큰 금액이고 건물도 하나 있어. 네? 건물이요? 응, 할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건물이야. 그걸 너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그걸 제게 남겨주셨다는 것도 전혀 몰랐거든요. 부모님도 그럴 줄은 모르셨대요. 그렇게 저는 23살의 나이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은 상가들이 입점해 있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소규모 사무실로 임대되고 있었죠. 처음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맡겨오던 부동산 관리 회사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씩 배워갔어요. 월세 관리, 세입자 민원 처리, 건물 유지 보수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지만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동시에 평소 관심 있던 수입품 쇼핑몰도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감각적인 소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SNS 마케팅을 열심히 하며 브랜드를 키워나갔고 다행히 사업도 안정 궤도에 올랐죠. 건물 월세 수입에 쇼핑몰 매출까지 더해지니 나이에 비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30살이 된 어느 날 대학 후배였던 은지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좋아. 한 번만 만나봐. 은지야, 나 요즘 좀 바빠서. 회사 재고 정리하느라 정신없어. 그러니까 더 만나야지. 일만 하면 어떡해. 30대 초반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딱 한 번만 만나봐. 결국 저는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5살의 남자였죠.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첫인상부터 호감이었어요. 키는 175cm 정도로 적당했고 다정한 눈매에 차분한 말투,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일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쇼핑몰 운영하신다면서요? 네, 수입품 쇼핑몰이요. 요즘 조금 정신 없긴 한데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회사 다니는 것도 벅찬데 본인 사업을 하시다니. 어떤 제품들 취급하세요? 주로 유럽이랑 일본 소품들이요. 감각적인 디자인 제품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게 제 일이에요. 와, 정말 멋있다. 저도 그런 제품들 좋아하는데 나중에 쇼핑몰 링크 좀 보내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이 기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일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석 달 만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데이트할 때도 항상 배려심이 넘쳤어요. 제가 야근이 있으면 회사 앞까지 마중 나와주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교제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우리 결혼 생각해볼까? 벌써? 우리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 나이도 있고 너가 정말 좋으니까 더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있잖아. 그가 잠시 머뭇거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근데 뭐? 말해봐. 우리 엄마가 좀 성격이 강하셔. 내가 지금까지 결혼 못한 것도 솔직히 엄마 때문일 수도 있어. 이전에 사귀던 여자들도 다 엄마 때문에 헤어졌거든. 그 말에 살짝 불안감이 스쳤지만 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도 결국 사람인데 잘 지내면 되지 뭐. 나도 어른이고 대화하면 이해하실 거야. 정말 괜찮겠어? 걱정 마. 고마워.
먼저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뵙자. 미리 말씀드릴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명확한 경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주말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더 물어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저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였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백화점에서 정성껏 고른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자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를 훑어보는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짧게 훑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인사를 받는 태도조차 무뚝뚝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감 왔구나. 어서 와요. 민수 녀석이 자랑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앉아요, 앉아. 차 마시면서 이야기합시다. 아버님은 친절하셨지만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올해로 31살입니다. 그럼 우리 민수보다 5살 어리네. 빨리 결혼해서 애부터 낳아야겠다. 그래서 사업한다면서요? 뭐 하는 건데요? 수입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품? 그게 뭐예요? 유럽이나 일본의 감각적인 소품들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거네.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일이야. 엄마, 남자친구가 난처하게 말을 끊으려 했지만 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해서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그게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시니 순간적으로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말 못해. 얼마 못 벌어서 그렇겠지. 에휴, 우리 민수가 대기업은 아니어도 나름 유망한 중견기업 과장인데 어디서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여자를. 어머니, 민수 씨가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왜? 내가 뭐 잘못된 말 했어? 여자가 결혼하면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저는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수입은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건물도 하나 소유하고 있어서. 건물? 어디에?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잠시 어머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오셨죠. 그래? 그럼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그건 또 말 못해?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작은 건물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첫 만남인데 너무 심하잖아. 심해?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데 당연히 확인해야지. 나는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아무 여자한테나 못 보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여자라니.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식사 시간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차리신 음식을 먹는 내내 제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지적하셨거든요. 밥 먹을 때는 소리 내면 안 돼. 그런 것도 모르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지. 왜 그것만 먹어? 겨우겨우 만남의 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원래 저러셔? 미안해. 엄마가 좀 까다로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알아. 이번 일은 내가 엄마한테 따로 얘기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불쾌함을 삭히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수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쇼핑몰 상품 발주를 확인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아, 어머님, 일하고 있어요. 일? 또 그 컴퓨터로 하는 거. 그게 돈이나 되니? 네, 괜찮습니다. 이번 달엔 얼마나 벌었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 그건 좀. 말 못해. 역시 별로 못 버는구나.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내가 동네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거든. 차라리 거기서 둘이 같이 일하자. 네? 김밥집이요? 그래, 별로 어려울 것 없어. 너도 배우면 돼. 그 컴퓨터로 하는 장사보다 훨씬 나을 거야.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사업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계획을 강요하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게 무슨 일이야?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김밥집은 확실하잖아. 매일 현금이 들어오고.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거역이 아니라. 요즘 애들은 정말 결혼할 거면 시집 식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거 모르니? 어머님은 화가 나신 채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님이 또 전화하셨어요. 오늘 시간 돼? 같이 드라이브나 갈까? 네? 갑자기요? 그래,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친해져야지. 2시에 우리 집 앞으로 와.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차를 몰고 어머님 댁 앞으로 갔어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근데 내가 뒷좌석에 앉을게. 네? 왜요? 앞자리가 편하실 텐데. 아니야, 뒤가 좋아. 앞에는 멀미가 나거든. 이상했지만 어머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뒷좌석에 앉으시더니 이상하게 뭔가를 만지작거리셨어요. 어디 갈까요? 그냥 한강 쪽으로 가볼까? 한강공원을 향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그냥 집으로 가자. 갑자기 속이 안 좋네. 네? 벌써요?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그냥 가자니까 빨리. 어머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차를 돌렸어요. 어머님을 다시 집 앞에 내려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남자친구와 그날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피곤해서 그냥 잊으려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세차를 하다가 뒷좌석 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작고 검은 기기였습니다.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녹음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 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날 남자친구와 통화했던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뭐? 무슨 소리야? 제 차에 녹음기를 숨겨 놓으신 거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그래, 내가 한 거 맞아.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깝잖아. 네가 혹시라도 이상한 짓을 하진 않나, 딴 남자라도 만나지 않나 확인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 저를 감시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데 조심해야지. 요즘 여자들 믿을 수가 없잖아. 저는 아드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네가 제대로 된 여자인지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당장 집에 와줄래?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내 차에 녹음기를 숨겨놨어. 나를 감시하신 거야. 뭐? 1시간 후에 남자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보여주며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전부 설명했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민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심했네. 심한 정도가 아니잖아.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범죄 행위라고. 알아. 근데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게 걱정이야. 이건 불신이고 모욕이야.
그래도 엄마니까 좀 참아줘.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참으라고 계속 나한테 참으라고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엄마랑 싸우면 더 복잡해져. 그냥 김밥집에서 일하겠다고 말이라도 해. 그럼 엄마도 좀 누그러질 거야. 그 순간 민수 씨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김밥집? 그럼 내일을 포기하라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엄마를 달래주자는 거지. 오빠는 나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힘들어. 엄마도 달래야 하고 너도 달래야 하고. 나는 달랠 대상이 아니야. 나는 네 약혼녀라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어머님 편을 들었고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제대로 된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결혼 날짜도 잡혔고 하객 명단도 작성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알렸죠. 조금만 더 참아보자.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본가에서 차례를 지내자고 했지만 어머님께서 제가 사는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추석 음식 준비 좀 대충 해놔. 내가 갈게. 네, 어머님. 녹음기 사건 이후로 관계가 냉각됐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준비했어요. 갈비찜과 잡채, 동그랑땡과 전 여러 가지,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차린 음식상을 보며 어머님이 조금은 마음을 여시길 바랬죠. 그리고 추석 당일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그래. 어머님은 식탁을 한번 쭉 훑어보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어요. 남자친구와 저도 함께 앉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갈비찜을 한 점 드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거 너무 짜네. 갈비찜이 이렇게 짜면 어떡해? 간장을 얼마나 넣은 거야? 레시피대로 했는데. 레시피? 요리는 손맛이지 레시피대로 하면 뭐해? 어머님은 잡채도 드시더니 또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또 단맛만 나네. 당면도 불었고. 죄송합니다. 동그랑땡은 또 뭐야? 기름기만 가득하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급속하게 얼어붙은 분위기에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맛있는데요? 제 입맛엔 딱이에요. 너는 입맛이 없으니까. 여자한테 요리는 기본이야.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요리까지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의 실이 툭 끊어진 거예요. 어머님, 제가 어제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입니다. 맛이 입에 안 맞으시면 차라리 드시지 마세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요리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굳이 드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님 앞에 있던 접시들을 하나씩 치워버렸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차피 맛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치워드리는 거예요. 이 버릇없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저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 오빠도 가만히 있어. 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저는 음식을 전부 치우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님의 고함 소리와 남자친구의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남자친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엄마 가셨어. 너무 화나셨더라. 오늘 같은 날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나는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했는데 하나같이 다 트집 잡으시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엄마면 다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퇴근하면서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먹어봐. 김밥인데 맛있어. 고마워. 저는 김밥을 꺼내 먹으려다가 민수 씨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 엄마 가게 김밥이야. 엄마가 직접 싸준 거래. 뭐? 어머님 가게? 그때 김밥집 하신다고 했잖아. 어때? 맛있지? 저는 김밥 포장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포장지에는 가게 상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여기는 내 건물이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켜서 건물 관리 자료를 확인했어요. 1층 상가 임차인 명단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월세 3개월 연체, 독촉장 발송 완료, 법적 조치 검토 중.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제 건물 1층에 입점한 가게였습니다. 그것도 월세를 3개월이나 밀린 문제 가게였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자친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다고? 그럼 건물주가 나라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걸까? 저는 부동산 관리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03호 김밥집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그 가게요. 임대료 계속 밀리고 있어서 저희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임차인 정보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계약자는 김영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민수 씨 어머님 성함이었습니다. 계약은 언제 하신 거죠? 작년 3월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계약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독촉장 보냈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렇게 제 수입을 캐묻고 김밥집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는지, 어쨌든 이 상황은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조금의 통쾌함까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남자친구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홀로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겠다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소품 업체와 큰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선금으로 2억 원을 송금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 업체가 사기였던 겁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그 업체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어요. 뭐라고요? 저희 직원이 회사 주소로 가봤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억 원은 제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변호사도 알아보고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변호사는 돈을 찾기 어려울 거라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잃은 돈도 아깝고 속았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거래처한테 사기당했어. 2억 원. 뭐? 2억 원? 금액을 듣자 남자친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몰라. 정말 믿었던 업체였는데. 돈은 찾을 수 있어? 어려울 것 같아. 변호사가 그랬어. 남자친구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엄마한테 알려야 하나? 뭐? 왜 어머님한테? 결혼하는데 이런 큰일은 어른한테 말씀드려야지. 아니, 그렇지만. 괜찮아. 엄마도 뭔가 도와줄 방법을 찾아주실 거야. 하지만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어머님께서 급히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다 들었어. 너 사기 당했다면서? 네, 어머님. 대체 얼마나 날렸는데? 총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 돈을 그냥 날렸다고?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게 조심 못한 걸로 끝날 일이야? 머리에 든 게 뭐야? 사업한다는 애가 그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당신 그러고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파혼해. 당장 파혼하라고. 어머니!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 말렸지만 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무능한 여자랑 무슨 결혼을 해? 사기당해서 2억을 날리는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고? 절대 안 돼. 엄마, 진정하세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 이 여자가 우리 집안 망칠 게 뻔한데. 저는 조용히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파혼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먼저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놀라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너까지 왜 그래? 오빠, 나도 지쳤어. 어머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무슨... 오빠는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었어. 항상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끝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님의 고함 소리와 남자친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다음 날 저는 부동산 관리회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103호 김밥집이요. 월세 4개월 연체권으로 퇴거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바로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요? 네? 그렇게 급하게요?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사흘 후에 저는 변호사와 함께 김밥집 앞에 섰습니다. 남자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었어요. 엄마한테 오늘 건물주가 온다고 연락 왔대. 나도 가보려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보는 것이 잘된 일이라 생각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님과 민수 씨가 카운터 뒤에 서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가 여기는 왜 왔어? 안녕하세요. 대체 무슨... 그때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건물 소유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소속 변호사입니다. 네? 건물 소유주요? 어머님이 변호사를 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어디 있는데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건물주는 접니다. 뭐? 제가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너가 건물주라고?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건물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럴 수가! 어머님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103호는 현재 월세를 4개월째 연체하고 계십니다. 총 320만 원이죠. 계약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잠깐만. 내가 몰랐어. 너가 건물주인 줄 몰랐다고. 아셨든 모르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월세를 내지 않으신 건 사실이니까요.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 가게를 빼앗으려고? 이걸 뺏어서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정당한 법적 절차야. 오빠도 알잖아.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 하지만 우리는 결혼할 사이인데. 결혼? 그 말에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파혼했잖아. 어머님이 원하신 거고 나도 동의했어. 어머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저도 진심으로 파혼하고 싶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돈도 제대로 못 번다고 컴퓨터만 하는 게 무슨 일이냐고 김밥집에서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근데 정작 어머님은 제 건물에서 장사하시면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계셨네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건물을 소유하고 연매출 20억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물론 이번에 사기를 당했지만 그래도 건물 임대 수입은 꾸준히 나오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셨죠? 제 일을 폄하하시고 저를 감시하시고 모욕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어머님은 제 건물에 의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7일 이내에 밀린 월세를 정산하시거나 가게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돈 마련할게. 독촉장을 3번이나 보냈어요.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다시 김밥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집행관과 함께였어요. 계약 해지 및 명도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어머님이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남자친구도 옆에 있었고요. 어머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남자친구도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일주일 들였잖아요. 월세는 입금되지 않았고요. 돈이 없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이렇게 빌고 있잖아. 너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냐고? 저는 차분하게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돈도 못 버는데 요리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아들이 아깝다. 이런 말들 다 기억나냐고. 그건 그리고 내 차에 녹음기까지 숨기시면서 날 감시했잖아. 자기 김밥집에서 일하라고 강요하셨고 제 사업을 무시하고 폄하하셨어요. 미안해. 그건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오빠는 그때마다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어. 남자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그랬잖아. 그냥 김밥집에서 일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근데 그건 내 꿈을 포기하라는 소리였어. 그게 사랑이야? 나는 그냥 엄마랑 너 사이에서. 사이에서 중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했어야지. 근데 오빠는 늘 어머님만 감싸고 돌았어. 어머님이 다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인정해.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발. 저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아까운 마음, 며느리 될 사람이 걱정되는 마음도 다 이해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선을 넘으셨어요.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으셨죠. 그냥 아들한테 맞춰야 하는 며느리로만 보셨어요. 그리고 정작 어머님은 제 건물에서 장사하시면서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셨잖아요. 제 사업은 무시하시면서요. 어머님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명도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물품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뒤따라왔어요.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미 끝났어. 나는 너 사랑했어. 진심이었다고.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오빠도 진심이었다는 거 알아. 근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 나도 너를 존중했어. 아니, 오빠는 나보다 엄마가 더 중요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 그럼 넌 뭘 원하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 그리고 어머님께도 잘해드려. 저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김밥집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엔 새로운 카페가 들어왔어요.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기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쇼핑몰은 다시 안전 궤도에 올랐고 건물 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입주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가끔은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것도요. 오늘도 저는 쇼핑몰에 신제품을 등록하고 건물 관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게 커피를 내려주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 커피 여기 두고 나 먼저 갈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저를 위해 예약까지 해두곤 했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보다 더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위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명절이면 친정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는 사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위 복을 타고났구나. 요즘 저런 성실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시어머니 역시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한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 무리한 요구도 없으셨고 오히려 미안해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입니다.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기회가 왔어. 연봉도 지금보다 1.5배 이상 오른대.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동안 야근에 시달리며 고생하던 남편이었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정말 축하해. 당신 능력을 알아봐주는 곳이 생긴 거야. 남편은 이직 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몇 달 뒤엔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어요. 그의 커리어는 눈부셨고 옆에서 바라보는 저는 그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커피를 내려주던 습관이 사라졌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남편은 휴일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야 해. 이 바닥도 인맥 관리가 중요하거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당연히 바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골프채를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예전에 없던 명품 소비도 시작되었어요. 고급 시계, 명품 지갑, 비싼 골프웨어까지. 남편의 옷장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주는 생활비는 예전과 똑같이 100만 원 그대로였어요. 그의 태도는 점점 차갑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도 제 하루를 물어보는 것도 사라졌어요. 대신 자신의 성공담과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남편은 달라졌어요. 한 친구가 우연히 저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 형부 요즘 완전 잘 나가나 봐요. 맨날 자기 회사 자랑하고 연봉 얼마 올랐다고 자랑하던데.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겸손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다니는 그 회사, 업계에서 손꼽히는 탄탄한 중견 기업. 사실 그곳은 제 아버지가 창립 멤버 중 하나였고 주요 주주이자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희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자면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회사 규모가 작았고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며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죠.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계속 이 회사에 있어야 하나?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연봉도 형편없고. 미안해. 너가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아. 그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결혼을 앞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희 결혼하면 남편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저는 남편의 경력과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한번 이력서를 받아볼까? 우리 회사에서 마침 그 분야의 경력자를 찾고 있거든. 정말요? 하지만 아빠, 본인이 직접 지원해서 들어가야 자존심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뜻을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헤드헌팅 형식으로 제안하도록 하지. 절대 네가 부탁했다는 걸 모르게 할게. 그리고 이건 네 남편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남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아빠.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몇 달 후 남편에게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기뻐했고 저 역시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배려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로요. 남편은 입사 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실제 본인의 능력도 있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정되고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가끔 저에게 전화하셔서 물으셨습니다. 사위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떻대? 잘하고 있어요, 아빠. 승진도 했고요. 그래, 다행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맞더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능력이 있었고 회사에 기여하고 있었죠. 단지 그 기회를 얻은 시작점이 실력만은 아니었을 뿐이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확신하는 것 같았죠. 술자리에서 동창들에게 자랑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야, 나 이번에 또 승진했어. 회사에서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니까? 역시 다르긴 다르네. 능력자는 어디 가도 알아봐 주는 거야? 그럼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뭐라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자신의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 물가도 많이 올랐고. 1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나는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돈 타령이야? 하지만 당신은 골프 치고 명품 사는 데는 돈 많이 쓰잖아. 그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나는 너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그 정도 쓸 자격 있지 않아? 먹여 살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자신이 자랑하는 그 성공이 사실은 장인의 배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무시하는 처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라는 것을요. 저는 매일 밤 이 비밀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런 오만한 남편을 지켜봐야 할까? 그 답은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주말은 항상 골프장에서 보냈고 금요일 저녁이면 골프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골프 가야 해. 중요한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서.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번째잖아. 회사 생활이 원래 이런 거야. 인맥 관리 안 하면 도태되는 거라고.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섰고 종종 외박까지 했습니다. 골프 치고 나서 회식한다며, 술 마셨다며, 심지어 한 번은 2박 3일 골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일까?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TV를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건성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당신 알아서 해.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라도 볼까? 오랜만에 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골프 약속 있다고 했잖아. 혼자 친구들이나 만나던가 해.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경제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남편과 상의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당시에는 동의했었죠. 여보, 당신이 집안일 해주면 내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아이도 낳으면 일 못할 텐데 지금 그만두는 게 어때? 내가 열심히 벌어올게.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때의 약속을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장보기와 공과금, 생활용품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생활비는 그대로였고 저는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개인 지출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새로운 골프채 세트를 또 사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300만 원짜리야. 회사 사람들이 장비 좋은 거 써야 폼난다고 하더라고. 30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생활비 석 달치인데. 이건 내 돈으로 사는 거잖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명품 시계, 명품 지갑과 고급 양복까지. 남편의 옷장은 점점 화려해졌지만 제 옷장은 몇 년 전 옷들 뿐이었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 코트가 너무 낡아서 겨울 코트 하나만 사도 될까?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아울렛에서 싼 거 사.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있어? 당신은 집에만 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300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면서 저에게는 싼 옷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였습니다. 축의금을 20만 원 냈더니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20만 원씩이나 냈어? 5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당신 친구 결혼식 때는 30만 원씩 냈잖아. 그건 다르지. 내 친구들은 회사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도움받을 일도 있으니까. 당신 친구는 다들 그냥 주부들이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남편의 오만함은 제 가족에게까지 향했고 어느 추석 명절에 친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며 남편은 무례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요즘은 다들 음식 주문해서 먹던데 이렇게까지 직접 하실 필요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당황하신 표정으로 웃으셨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말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회사 생활에 대해 물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떤가? 프로젝트 많이 바쁘지? 남편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한데 뭐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요. 이번 분기 실적도 제 팀이 1등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도와드리며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요즘 너무 건방진 것 같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겸손했었는데. 죄송해요, 엄마. 얼마 전에 회사에서 승진하고 나서 좀 달라졌어요. 그래도 가족은 소중히 여겨야지. 우리야 그렇다 쳐도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좀 더 예의 있게 대해주면 안 돼?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자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때서? 나 별로 이상하게 행동 안 했는데. 당신 부모님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처가에서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모든 게 자기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밀을 언제 밝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늦은 밤까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평일에도 회식이 있다며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 아니면 동창 모임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거의 집에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제 눈길을 끈 건 발신자 이름이었습니다. 지연.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있는 여자 이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메시지 내용은 잠금 화면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후배. 업무 때문에 연락한 거야. 업무 연락인데 이름에 하트가 붙어 있냐? 그건 애가 장난으로 그렇게 저장한 거겠지. 별거 아니야. 남편은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전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항상 화면을 가렸습니다.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욕실에 가져갔고, 잠들 때도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향수가 아닌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기가 남편의 셔츠에서 났어요. 향수 바꿨어? 아니, 그냥 회사에서 누가 새로 산 향수 뿌리는 바람에 묻었나 보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한두 번 뿌린 정도가 아니라 옷에 완전히 배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저는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잡아주며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짐을 싸더라고요. 오늘부터 2박 3일 출장이야. 부산 쪽 거래처 미팅 때문에.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남편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첫째 날부터 부산이 아닌 강원도 리조트에서 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까지. 영수증 금액을 보니 두 사람 분량이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까지요.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나 피곤해. 부산 출장은 어땠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지. 미팅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정말? 그럼 이건 뭐야? 저는 카드 명세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강원도 리조트와 커플 객실, 고급 레스토랑.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봐. 저는 블랙박스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여자와 손을 잡은 사진, 차에서 웃고 있는 사진,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하지만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그냥 회사 후배랑 회식하다가 실수로. 실수? 2박 3일 커플 여행이 실수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남편의 말이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뭐라고? 나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 그러니까 이 정도 스트레스 풀 권리는 있지 않아? 다른 남자들도 다 그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도를 해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격이 있다니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잖아. 나는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고. 이 정도면 나쁜 남편 아니지 않아? 지금 제대로 정신이 있는 거야? 외도를 해놓고 당신이 힘들다고? 에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자들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생활비 더 올려줄게. 200만 원이면 돼.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죠. 남편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참고 살면 되잖아. 괜히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너는 30대 중반에 경력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단 하루도 함께할 수 없다고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명함이었어요. 사회이사로 표기된 특별한 명함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명함을 받아들었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회사의 주요 창립 멤버가 우리 아빠야.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명함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공의 진실을 말이죠.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 기억나? 당신이 중소기업에서 야근에 시달리며 인정도 못 받는다며 힘들어하던 시절 말이야. 그때 내가 아빠한테 당신 이야기를 했어. 뭐? 당신이 얼마나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데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된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이력서를 검토하셨고 헤드헌팅 형식으로 지금 회사에 제안을 하신 거야.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실력으로 들어간 거라고. 실력도 있었지.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애초에 그 기회를 만들어준 건 우리 아빠였어. 입사 후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정된 것도 빠르게 승진한 것도 다 아빠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아버지와 주고받은 옛날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입사 전후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위 이력서 받았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사위 프로젝트 잘하고 있더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번 승진 대상자 명단에 넣었어. 실력도 있으니 문제 없을 거야. 남편은 메시지를 읽으며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남자가 처가 덕에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빠랑 나랑 비밀로 하기로 했지.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이룬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야. 당신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있었어. 실제로 회사에 기여한 것도 맞고, 단지 그 기회를 얻은 시작점에 아빠의 도움이 있었을 뿐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모든 걸 당신 혼자 이뤘다고 착각했어. 그러면서 점점 오만해졌고 나를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했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명품 사고 골프 치고 잘난 척할 때도 나는 참았어. 지금은 바람이 들었어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오겠지 믿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외도는 용서할 수 없어. 그것도 모자라서 당당하게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거든.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생활비도 올려줄게. 당신이 원한다면 명품도 사줄게, 제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잘릴까봐 두려운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제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응원했고 당신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며 무시했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혼할 테니까 당신도 알아서 해. 안 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내일 아침에 친정으로 갈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되든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오만함, 저를 무시한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도까지요. 그리고 제 말을 끝까지 듣고 계신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그 녀석이 감히 내가 기회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우리 딸을 무시했단 말이냐? 아빠, 저 이제 이혼하고 싶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제대로 위자료 청구할 거야. 변호사는 내가 알아볼게. 며칠 후에 아버지는 회사에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앞으로 제 사위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일절 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순전히 본인 실력으로 평가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의 의미를 회사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진행 중이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그가 팀장으로 있던 팀도 재편성되면서 실적이 나쁜 부서로 이동 발령이 났습니다.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매일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 남편은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내고 말았죠. 회사에서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갑자기 몰락했는지 수군거렸고 결국 견디지 못한 거죠.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외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남편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어요. 법정에서 마주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었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판결은 제 쪽의 완승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어요. 상간녀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청구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이혼이 확정된 후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의 눈치를 보고 생활비를 아끼느라 제 자신을 위한 소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제가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모두 포기했었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던 회사였는데 다행히 그때 팀장님이 아직 계셨어요. 전화를 걸었을 때 팀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 혹시 회사에 자리가 있을까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정말요? 마침 우리 팀에서 경력직 한 명 찾고 있었는데 완벽한 타이밍인데요? 며칠 후에 저는 면접을 받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직장 생활이었어요. 첫 출근 날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랜만에 새로 맞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업무 감각은 금방 돌아왔고 동료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일에 적응하면서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요가 수업도 다시 등록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려나갔죠. 어느 날 저녁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혹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잠시 문자를 바라보다가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직장을 그만둔 후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예전 같은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도 상대였던 여자도 위자료 소송 후 한바탕 싸운 후에 연락을 끊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승진 제의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혼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따라붙습니다. 실패와 불행과 상처. 하지만 제게 이혼은 자유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무엇보다 제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끝낸 것. 그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인생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통해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